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그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지난 2년간 뭐 슈퍼 사이클이다, 자동차 반도체는 모자른다, 뭐 8인치 장비도 없다, DB 하이텍은 단가를 계속 올린다, 그 다음에 뭐 토시바는 뭐 오염이 났다, 뭐 그 다음에 르네상스는 뭡니까 지진의 피해가 있다. 너무 복잡합니다. 오늘 깨끗이 한번 정리 한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합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센터장님, 센터장님은 애널리스트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23년 했습니다. 23년. 예. 23년 했는데 과거 15년 전에는 예. 애널리스트가 급여도 많이 받고 예. 그 시장에서 존경도 많이 받고 예. 뭐 그랬는데 지금도 뭐 존경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예. 지금은 어떠십니까? 뭐 과거보다 보상이 좀 줄어든 건 분명하고요. 네. 특히 증권사 전반적으로 보면 IB랑 뭐 WM 이런 쪽은 네. 이상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네. 근데 리서치랑 법인 뭐 영업 쪽은 네네. 많이 위축된 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동기부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리서치 애널리스트를 뭐 몇 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예. 아주 뭐 대단한 그 사위감 내지는 뭐 결혼 대상으로 이렇게 예. 봤는데 예. 요새 급여도 좀 줄어들고 예. 하는 일도 많아지고 예. 뭐 그러면은 직원들이 자꾸만 훌륭한 직원들, 예. 더 분석을 잘하는 직원들, 더 성실한 직원들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어요? 채용하기도 쉽지 않지만 네. 저희가 훈련시켜서 교육시켜서 잘 키워놓으면 요즘은 옛날 같으면 뭐 다른 증권사나 외국계 증권사로 많이 갔다면 네. 요즘은 이제 벤처 캐피탈이랑 아하. 신기술 금융사와 같은 그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게 트렌드가 그렇군요. 예, 유지시키는 리텐션 시키기가 과거보다 좀 더 힘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님을 존경합니다. 25년 동안 이렇게 안 떠나시고 예. 반도체만 분석하시고 예. 물론 요즘에는 다른 것도 예. 같이 하십니다만 예. 그래도 그간 전문 분야는 반도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저 예. 최성민의 빅시앗 할 때 예. 나오셔가지고 자동차 반도체 수급이 분명 그때 기억하는데 풀린다 그랬습니다. 예. 근데 안 풀렸어요. 예. 그럼 센터장님 틀린 겁니다. 예.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자동차 반도체는 저희가 봤을 때 올해 연말까지 안 풀릴 것 같아요. 안 풀리는 이유가 좀 변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때는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설비 투자를 작년 하반기에 좀 이제 했는데 네네. 일단은 그 램프업 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더딘 것 같아요. 왜 더디죠? 그거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8인치에서 만드는 거를 12인치로 체인지하면서 생기는 그 내부 효율화 과정도 좀 아하. 필요하고요. 어차피 8인치 장비도 별로 없으니. 8인치에서는 물론 이제 8인치 장비가 지금 글로벌하게 뭐 어차피 우리가 자동차 반도체만 만들지는 않아요. 8인치에서.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 아날로그 반도체 제일 대표 기업이잖아요. 네네. 네, 그 회사 매출액 20%만 자동차 반도체고 나머지는 나머지 아날로그 반도체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때 이런 회사들이 이제 램프업을 하는데 이제 8인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글로벌하게 보면 웨이퍼 기준으로 보면 한 3% 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8인치만 가지고 자동차 반도체 부품난을 해소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8인치에서 만들던 거를 12인치로 많이 전환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독일의 두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인피니언하고 보시. 여기가 이제 작년 9월부터 이제 12인치에서 신규로 전력 반도체 양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는 이제 그것만큼은 좀 완화가 될 건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이제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자동차당 반도체 탑재량이 많게는 뭐 5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규 이제 신생 전기차 회사들도 많죠. 그들과의 또 비딩을 붙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든 중국의 전기차 회사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품난이 좀 여전히 하반기에도 완전히 해소는 안 될 것 같고 다만 상반기보다는 독일 반도체 회사들의 기여 때문에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그 자동차 전력 반도체 뭐 내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 관련 예. 이런 좀 특징적인 회사는 뭐 없습니까? DB 하이텍 하나뿐인가요? 아니 뭐 파운드리아는 뭐 DBI 텍도 사실 자동차 쪽으로는 아직 매출은 뭐 거의 미미합니까? 미미하고요. 네. 키파운드리가 이제 그쪽에 좀 이제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네네. 삼성 파운드리에서도 자동차 반도체를 많이 만듭니다. 네네. 비중이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네네. 결국 이제 팹리스 쪽에서 봐야 되는데 팹리스는 이제 시작하는 회사들이 많죠. 물론 작은 기업 중에는 몇 개 있긴 한데 네. 뭐 LX 같은 경우에도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차세대 전력 반도체에 대한 R&D를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신규로 이제 진입한 회사들은 많겠지만 여전히 그런 쪽은 유럽계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이 뭐 확실히 시장을 가점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인피니언, ST마이크로 그런 기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인피니언, ST마이크론 외국 업체네요. 예. 자, 요즘에 그 낸드 가격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낸드 가격 많이 예. 올라오는데 그 낸드 가격은 과거에는 별로 안 올라왔어요. 굉장히 심심했습니다. 4분기부터 해가지고 네. 특히 1분기에는 이제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작년 4분기까지는 낸드 회사들 수익성이 되게 좋았어요. 예스턴 네. 디지털도 그렇고 키옥시아도 그렇고. 근데 1분기부터는 다 마진이 다 빠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이게 또 어떤 자연 재난 아니면 특정 회사의 어떤 사고 이런 게 좀 계속 올해도 낸드 쪽에서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키옥시아하고 예스턴 디지털이 이제 보면 일본 요카이치 공장을 같이 써요. 네. 그래서 이쪽에 오염물질 사고가 있었고, 네. 키타키미라고 일본 저기 후쿠시마현 근처에 있는 공장인데요. 네네. 거기도 뭐 그때도 오염 사고가 있었지만 지난주에 또 후쿠시마현에서 또 강진이 왔습니다. 지진이 있었죠. 예, 그래서 예. 키타키미 공장, 키옥시아의 그 공장도 좀 오염 피해를 그러니까 좀 지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 공장 사고 때문에 낸드 가격이 좀 오른다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요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다? 수요 때문에 오르려면 아직은 스마트폰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낸드 수요를 보면 데이터 센터 있는 쪽이 한 20% 초중반 되고요. 스마트폰이 한 40% 되는데 특히 중국하고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 시장은 올해 2월까지 스마트폰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고요. 뭐 동유럽은 뭐 그렇게 시장 규모가 크진 않지만 전체의 스마트폰 수요의 한 5% 정도 되는데 최근에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쪽은 아예 수출 자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수요 자체는 올 상반기까지는 되게 좀 어둡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겠네요. 예. 그러면 낸드가 이렇게 좀 올라가면 예. 우리나라는 뭐 수혜주는 역시 SK 하이닉스 하나인가요? 뭐 삼성도 수혜를 볼 수는 있죠. 네. 어쨌든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순도가 좀 더 높고, 아하. 두 번째는 솔리다임이라고 해서 인텔로부터 SSD 사업을 이제 작년에 인수를 해서 네네. 올해 1분기부터 네네. 매출액에 반영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훨씬 더 그 효과는 더 크겠죠. 하이닉스가 낫다. 지금은 효과가 크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로봇 진출 사업 의지를 밝힌 바가 한 3, 4일 된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 로봇 관련주 투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삼성이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겁니까? 예. 뭐 어차피 이제 큰 그림에서는 이제 개인 서비스 로봇 시장에 네. 삼성이 이제 물론 뭐 CES에서는 계속해서 개인 서비스 로봇을 삼성이 공개는 했습니다. 삼성봇이라고 해서 네. 미세먼지를 흡입하면서 네. 혈압을 측정하는 그런 네. 약간 그런 로봇을 공개를 했고 또 네. 삼성도 로봇 청소기 쪽은 또 많이 하고 있죠. 네네네. 다만 이제 삼성이 지향하는 그 정말 가사 도우미 로봇이든 뭐 이런 물류 로봇이든 이런 시장은 사실은 뭐 아직은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로봇은 오히려 LG의 클로이가 좀 더 상업적으로는 좀 일찍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삼성이 이제 향후에 이제 왜냐하면 가구당 로봇이 하나 들어가는 시대가 향후 한 10년 뒤에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국내 로봇 기업들 주가가 좋은데 아마 삼성의 M&A 기대감인데 국내 기업 중에 그렇게 뭐 매력적인 매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로봇 관련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봇 관련주 한번 보여주면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봤더니 숫자만 좀 봤어요. 예, 우리나라의 로봇 관련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브리봇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회사만 사실은 1년에 한 100억 정도 수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에브리봇 나오네요. 오늘 네. 2.1% 올라가고 있나요? 네. 2.1% 올라가고 있는데 뭐 특별히 로봇 회사 펀드멘탈이 아직은 조금 약한데 맞습니다. 예. 그래도 펀드멘탈이 약할 때 샀다가 조금 좋을 때 파는 뭐 리스크를 좀 예. 농담 반 진담 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자동차 반도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예, 예. 많은 회사들이 지금 캐파 증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거 캐파 증설할 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동차 반도체가 뭐 하반기에 조금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예. 완벽하게 딱 수급이 풀리는 그런 시기는 2024년도 가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인텔이 유럽에 110조 원 투자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 예. 파운드리 막 지금 예. 캐파 증설하고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그렇게 늦어져요? 뭐 인텔이 지금 유럽 쪽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네. R&D 센터 건립 프랑스에, 그다음에 아일랜드에도 원래 공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패키징 뭐 라인 신축, 여기 이제 독일의 이제 신규 공장 투자 쪽으로 한 2개 팹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2024년에 착공해서 뭐 그러면 한 3년 걸리겠죠. 2027년이라서 뭐 아직은 인텔의 이 자동차 반도체 해소를 위한 의지가 의미 있게 이제 역할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유럽 공장보다는 미국 공장이 인텔이 좀 파운드리 쪽으로 오하이오든 애리조나든 이런 쪽 투자하는 게 유럽보다는 좀 더 빠를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그러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기다렸던 예.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복잡한 주식이에요. 아, 복잡한 복잡하다. 주식이라는 게 네. 이제 강세장일 때는 사업부 중에서 하나만 좋아도 주가가 갑니다. 네네. 근데 지금 약세장이잖아요. 네네. 조정장이고. 네. 조정장일 때는 삼성전자는 사실 IT ETF 같은 성격이 강해요. 네. 완제품인 스마트폰, 가전도 있고 네.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LSI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 5개가 다 좋아야지 사실은 주가에 좀 긍정적인 방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5개가 언제 다 좋아지느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기회 요인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어쨌든 디램이든 낸드든 이 둘 중에서 특히 디램이 중요한데 디램 제품 가격 상승은 저희는 3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에 조기 상승을 좀 예상하는 분도 있지만 조금은 이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디램 낙폭이 줄어드는 시점이 2분기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주가는 그래도 조금은 1분기보다는 좀 기조적인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번스타인이라는 곳에서도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물론 뭐 우리가 그분들이 분석한 걸 믿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인데 예.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58달러에서 94달러 올렸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좀 디램 가격을 좀 좋게 보나봐요. 단기적으로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찍 반등한다. 특히 미국 쪽에서는 뭐 겨울이 온다고 추운 겨울이 온다고 많이 얘기했다가 네. 이제 좀 약간 따뜻한 겨울로 톤을 바꾸긴 했는데요. 어쨌든 디램 가격이 생각보다 낸드 가격 상승을 하면 디램 가격에도 특히 MCP라고 있습니다. 멀티칩 패키지 때문에 네네네.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기 디램 가격 반등 때문에 좀 목표 주가를 좀 강하게 올린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인기가 있는 섹터, IT 섹터 2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려운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예. 요새 많은 업체들이 플립칩 BGA로 패키징된 반도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플립칩 뭐 CSP도 있고 예, 뭐 멀티칩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예, 여러 예. 가지가 있는데 예. 왜 갑자기 플립칩 BGA를 많이 탑재한다고 그러고 그거에 관련된 예. 투자를 하는 대덕전자, 예. 코리아서켓, 심텍, LG노텍, 삼성전기 등등 예. 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겁니까? 질문 이제 2개 드렸습니다. 예.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플립칩 BGA랑 플립칩 CSP는 일단 패키징하는 타입이 그렇죠. 모바일 쪽에면 네. CSP고 그다음 BGA는 주로 CPU랑 GPU 쪽이라고 보셔야 네네. 되고요. 두 번째는 소재가 좀 다릅니다. 네. 아지노모토라고 하는 ABF 기반으로
소재를 쓰면 그게 네. 블리치 BGA가 되는 네. 소재가 되는 거고 블리치 CSP는 보통 BT 레진 계열을 씁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재가 다른데 블리치 BGA는 그래서 CPU, GPU에 많이 탑재가 됐죠. 네. 스마트폰은 그러면 아니고요. 요즘에 CPU, GPU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뭐 앞으로는 특히 우리 이번에 CES에서 보면 네네. 예, 뭐 엔비디아, AMD도 있지만 인텔까지도 GPU 시장에 들어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GPU가 정말 향후에는 좀 더 역할을 더 많이 펼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보면 네네네. 이 자율주행차가 보면 그게 사실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움직이는 서버처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에 들어가는 뭐 AP가 아니라 네네네. 여기 들어가는 AP는 거의 어떻게 보면 CPU, GPU가 되게 큰 사이즈가 들어갈 네네.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 또 게임 콘솔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GPU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쪽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블리치 BGA가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단순한 과거의 PC 시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서버 뭐 이런 시장들이 이제 향후에 확장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니즈가 좀 강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질문에 두 가지 답변 다 드린 거 맞는 건가요? 네네, 뭐 예, 네. 하셨는데 그러면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플립칩 BGA 관련 종목에 대한 공부를 좀 시작하고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서. 네,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사실. 네네. 대덕이든 다 많이 그렇죠. 올랐는데요. 예, 예. 다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이클이 끝나느냐, 결국 이렇게 보셔야 돼요. 칩이 아무리 미세화가 되고, 네. 공정이 뭐 미세화된 공정에서 더 전력 소모가 좋고 칩 성능이 올라가더라도 결국 그 칩은 완제품에 바로 붙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제 반도체 기판을 통해서 네. 완제품에 탑재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웨이퍼 투자를 무지 하잖아요. 삼성이든 TSMC든 인텔이든. 그럼 결국은 그 양산되는 많은 칩들을 완제품에 붙여야 돼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패키지 기판이 필요한 거죠.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왜 안 하고 넘어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운 질문입니다. 네. 우리 아주 쉽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됩니까? SK 하이닉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분기 저는 사실 오늘 이제 보고서를 쓰고 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하이닉스를 저희가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봤는데 네. 1분기가 바닥이 될 것 같습니다. 아, 1분기가 바닥이다. 예. 그럼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는 네. 뭐 지금 특히 SK 하이닉스의 락바텀이 작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11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네네. 11만 원 정도 오면 네. 하반기 실적을 보고 네. 충분히 이제 매수를 해도 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1분기가 아니라 2분기가 이제 1분기 실적이 바닥이 된 배경에는 역시 낸드 가격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변수가 있는 게 결국 이제 소비자 제품은 알기 힘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B2B 제품 중에 대표적인 게 서버인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요가 좋았다 나빴다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DDR5 시대가 되면 데이터 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력 사용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DDR5를 잘 쓰면 DDR4 대비 전력 소모도 한 50% 줄 수 있고요. 네. 서버 자체로 보면 네. 30% 정도 전력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요는 약간 경기를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낸드 가격의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DDR5를 갖다가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 3분기부터는 전체 D램 매출의 한 10%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노군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님으로부터 반도체 관련 섹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